자, 130쪽에 여기 눈부터 보시면 여기는 문제 유형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눈 그림 그려줘 놓고 A, B, C, D, E 찍은 다음에 이름이 뭐니? 역할이 뭐니? 이거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눈은 결국 빛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감지할 수 있어야겠지? 자, 여기 눈의 가장 겉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 이름이 뭐지? 각막. 여러분이 눈알을 지금 손으로 이렇게 돼서 만진다면 여러분은 각막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눈의 가장 겉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 각막은 왜 투명해야 하겠어? 빛이 통과해야 되니까, 그죠? 빛이 통과해야 되니까 투명하겠죠? 그래서 각막은 투명해가지고 빛이 그대로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각막을 빛이 뚫고 들어와서 여기 두 덮개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면 요 파란색 볼록 렌즈 같이 생긴 게 이름이 수정체. 이 수정체라는 애가 생긴 것도 볼록 렌즈고 하는 역할도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빛을 굴절시켜서 어떻게 하죠? 한 점으로 모아요. 여러분, 돋보기가 볼록 렌즈잖아. 돋보기로 햇빛 이렇게 모으면 한 점에 모여서 막 불도 붙고 하는 거 알아? 이 눈에 있는 볼록 렌즈처럼 생긴 애가 돋보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빛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한 점에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빛을 한 점으로 모아서. 그러면 이 볼록 렌즈처럼 생긴 애 이름이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자, 여기서 빛이 굴절해요. 그림이 너무 대충 그렸네. 여기서 빛을 굴절해가지고 상이 딱 맺히면, 어머, 너무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 상이 딱 맺히면 원래는 요 노란색 안쪽에 있는 막에 상이 맺혀야 잘 보이고, 요 노란색 막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가 가장 상이 맺혔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이지. 요 노란색 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름이 망막. 여러분 잘 보시면 눈은 몇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겹? 하나, 둘, 세 겹. 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망막. 이 망막엔 무엇이 있어서? 시각세포. 시각세포가 뭔데? 빛을 감지하는 세포. 망막에 시각세포라는 게 있어요. 빛을 감지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요 망막에 딱 요렇게 맺혀서, 만약에 내가 나무를 봤다 이거야. 그러면 이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거꾸로 상이 딱 맺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이 맺혀야 얘가 이걸 감지해가지고 눈에 상이 맺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눈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달돼야 보는 거야? 뇌까지 전달돼야 보는 거야. 여기 맺힌 상을 이 시각세포가, 요게 시각신경입니다. 이 시각세포들이 전달 시각신경을 통해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해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다 멀쩡하더라도 이 시각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요 수정체에서 망막에 상이 맺히기까지 요 사이, 눈 안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반투명한 액체 같은 걸로 꽉 차 있어요. 여기에 꽉 차 있는 이 액체를 뭐라고 불러? 유리체. 유리체. 자,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자, 빛은 맨 처음에 어디를 지나? 각막을 지나. 투명한 막, 각막을 지나 어디로 들어와? 수정체에서 어떻게 돼서 굴절하여 어디를 지나? 유리체를 지나 어디에 딱 맺히면? 망막에 맺히면, 망막에 있는 무슨 세포가 이걸 감지해서, 시각세포가 이걸 감지해서 어디로 보내줘? 시각신경을 통해 어디? 뇌까지. 정확하게는 대뇌예요. 대뇌. 뇌도 이제 여러 부위로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대뇌까지 딱 보내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망막 전체적으로 시각세포가 다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가장 많은 곳을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불러? 이름. 시각세포. 제일 많이 시각세포가 분포해 있어서 여기 맺혔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 이름은 황반입니다.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황반이라고 불러요. 황반. 이름 보이시죠? 자, 반대로 망막에 전체적으로 시각세포가 다 분포해 있지만 딱 한 군데는 시각세포가 없어서 거기는 상이 맺혀도 안 보인다. 거기가 어디게? 왼쪽.
그렇죠. 어디야 위치가? 시각신경이 모여있는 여기만큼은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들이 시각신경으로 전달하는 딱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는 상에 맺혀도 안 보여요. 요 황반은 시각세포가 가장 많아서 상에 맺혔을 때 제일 잘 보이는 부분. 여기는 시각세포가 아예 없어서 맺혀도 안 보이는 부분. 요 맺혀도 안 보이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맹점. 오케이? 그 나머지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각세포가 다 분포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각의 성립 경로. 빛이 각막을 지나 수정체에서 굴절하여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 딱 닿으면 얘가 그걸 감지하여 시각신경을 통해 뇌, 정확히는 대뇌까지 전달해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다. 사물이 보이는 거다. 요 시각의 성립 과정 무조건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의 이름을 좀 배우셔야겠죠. 자, 여기 막이 총 3겹이었어. 가장 안쪽에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막은 망막이었어. 그럼 가장 바깥쪽에 싸고 있는 막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 가장 바깥쪽 여기 공막. 이거는 눈을 보호하고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막이에요. 그럼 여기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막은 무슨 막이야? 이름 맥락막. 어디 있습니까? 얘 이름 여기 있네요. 맥락막. 이 맥락막의 역할은 뭐야? 자, 맥락막은 시커매요. 색깔이 시커매. 검은 색소가 들어있어서 눈 안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이더라. 왜 눈 안이 어두워야 할까? 눈 안에 사방팔방으로 빛이 다 들어와.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빛만 보이겠어요? 아니잖아. 나머지 부분은 다 어둡고 내가 원하는 빛만 들어와야 그 빛을 감지해서 시각세포가 사물을 보게 해주는 거라고. 나머지 부분은 시커매야 돼. 그래서 이 눈을 뭐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카메라랑 비교를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카메라를 잘 안 써서 요즘은 다 폰카를 쓰니까 예전엔 이거를 많이 비교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카메라 렌즈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필름인데 밖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 렌즈가 빛을 굴절하여 필름에 딱 맺히게 해주면 필름에 상이 맺혀가지고 사진이 찰칵 찍히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줘. 필름 카메라로. 그래서 요 볼록 렌즈가 사람의 눈으로 치면 수정체와 같은 역할인 거고, 요 상이 맺히는 필름이 사람의 눈으로 치면 뭐와 같은 역할인 거야? 사람의 눈에서는 어디에 상이 맺혀요? 사람의 눈에서는 어디에 상이 맺혀? 상이 딱 맺히는 부분이 어디야? 망막! 이게 카메라에서는 필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막이 총 3겹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은 공막. 이건 그냥 보호하는 막. 가운데에 있는 막은 맥락막. 눈알을 어둡게 해주는 막.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망막. 시각세포가 분포해 있어서 상이 보이게 해주는 막. 됐습니까? 막이 3개. 그리고 여기는 각막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각막은 원래는 다 공막이었어. 다 공막.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 근데 공막의 일부가 망막으로 변한 겁니다. 망막이래. 공막의 일부가 각막으로 변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막은 원래 옛날에 공막이랑 하나였는데 지금은 각막으로 분리돼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수정체 양쪽을 덮고 있는 덮개처럼 생긴 부분. 이게 눈을 잘라서 보니까 덮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에서 보면 이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검은 눈동자 안에 더 시꺼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바깥쪽은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자르니까 그냥 요렇게 덮개가 양쪽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정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막이 덮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덮여있는 부분으로는 빛이 통과 못하고 요 열려있는 뚫려있는 구멍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거죠. 요 덮개와 덮개 사이에 뚫려있는 구멍, 여기로 치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뚫려있는 구멍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공? 동공. 야, 좀 찾아라도 보는 성이라도 보여라. 그림에 있지 않니? 여기에 수정체에 덮개가 보통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여기는 빛이 못 들어오고 딱 여기 뚫려있는 구멍으로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동공으로. 근데 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떨 땐 눈 모양이 이렇고 또 어쩔 때는 눈 모양이 이래요. 자, 이렇게 된 두 가지 경우라고 합시다.
1번, 2번. 자, 어느 쪽이 지금 동공 크기가 큽니까? 2번이 동공이 커요. 동공이 왜 커졌을까요? 동공이 커질 때는 언제야? 빛의 양이 많이 필요할 때. 빛이 조금밖에 없어서 잘 안 보이니까 동공을 크게 열어서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밝게 보려고. 즉 1번이 밝을 때의 눈 그림. 밝을 때는 빛이 많으니까 굳이 동공을 많이 안 열어도 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잘 보여요. 근데 2번은 어두운 거야. 빛이 적어. 그러니까 최대한 열어서 빛을 많이 받아서 보려고 한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동공이 이렇게 작을 때는 덮개가 굉장히 많이 넓게 늘어나서 눈을 다 덮고 있는 거죠. 이 덮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홍채. 글씨 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이예요. 홍채. 홍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눈을 덮고 있으면 동공은 작아요. 근데 지금 어두워. 동공을 키워야겠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겠어. 그럼 홍채가 늘어나 있던 게 어떻게? 쫙 사방으로 수축을 해갖고 오그라붙으면서 가운데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홍채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홍채가 이완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홍채가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홍채가 수축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홍채는 어떻게 변해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 홍채는 수축을 하고 동공의 크기는 커져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데서도 사물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홍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 이완해요. 눈을 많이 덮어요. 그럼 동공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럼 들어오는 빛의 양은 줄어요. 이해했어요? 즉 홍채의 역할은 결국 뭐라는 거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뭘 조절해 주는 거야?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밝기 조절. 자, 그래서 눈의 홍채 크기에 따라 동공 크기가 변하여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밝기 조절이에요. 주변이 밝을 때는 홍채가 여기는 이완 대신 확장이라고 썼어요. 어쨌든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확장은 홍채가 늘어난다. 그러면 홍채가 늘어나면 동공은 작아져요. 뭔 말인지 이해했죠? 동공은 축소하고 빛의 양이 줄어들어요. 반면 어두운 데 가면은요, 홍채가 사방으로 쪼그라붙어요. 이게 수축하는 겁니다. 수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군형은 커져요. 동공이 확대돼요. 그럼 빛을 많이 받아서 어두워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밝기 조절이고 빛의 양 조절 혹은 밝기 조절이고, 자, 이번에는 여기 수정체 양쪽에 붙어있는 실처럼 생긴, 사실 이거 근육이에요. 수정체 양쪽에 붙어있는 근육인데 이 수정체 양쪽에 붙어있는 이 근육을 뭐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습니까? 선모체. 자, 수정체는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 두께가 달라져야 해요. 내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어떠해야 되냐면 두꺼워야 돼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멀리 보고 싶어요. 두께를 얇게 해야겠네요. 수정체 두께를 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붙어있는 이 선모체라는 근육이, 이 선모체라는 부분이 수정체를 쫙 잡아당겨요. 어떻게 잡아당기냐? 이 뒤에 선모체라는 근육이 뒤로 쭉 늘어나요. 뒤로 쭉 늘어나면서 요 수정체를 양쪽으로 쫙 잡아당겨요. 그럼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 당기면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양쪽으로 당겼으니까 얇아지겠죠. 그럼 먼 곳을 볼 때도 초점이 맞아요. 근데 내가 거꾸로 가까운 걸 보고 싶어요. 가까운 걸 보고 싶으면 두꺼워져야 돼요.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해? 양쪽에서 밀어줘야 돼요. 양쪽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던 이 선모체라는 근육이 쫙 달라붙으면서 얘를 양쪽으로 밀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미니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걸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상을 제대로 맺게 해주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근 조절이라고 합니다. 먼 거 가까운 걸 조절하는 거예요. 아까는 밝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였고 지금은 먼 거 가까운 거 원근을 조절하는 건데, 가까운 곳을 보면 선모체가 수축이라는 건 수정체를 향해서 들어붙어.
수정체를 향해서 쫙 이렇게 들러붙어. 그럼 얘가 양쪽으로 막 눌러주게 되면서 두꺼워져요. 먼 곳을 볼 때는 이 손못이라는 게 뒤로 쫙 물러나요. 늘어나요. 그럼 뒤로 늘어나니까 수정체도 같이 당겨지면서 얇아지겠죠. 이해했습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장담컨대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요 눈의 두 가지는 100% 문제. 100%가 뭐야? 200%.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하죠. 밝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자, 내 눈은 어떻게 변하는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자, 일단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봤으므로 무엇이 바뀌어야 돼? 홍채가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여 동공 크기가 커지고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요. 그리고 가까운 책을 보고 있다가 먼 걸 봤어요. 자,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를 잡아 당기면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묶어서 물어본단 말이죠. 뭘 보고 있다가 어떻게 다시 바뀌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요 눈의 조절작용이 별표가 한 5개쯤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이 나오는데 저는 귀를 먼저 할게요. 뒤에 가시면 귀가 있는데요. 귀도 뭐 어려울 거 없죠? 이거 이름 뭐라고요, 이거? 밖에 붙어있는 이거? 정확히는 귓속뼈요? 이게 귓바퀴. 귓바퀴. 그죠? 여기 눈으로 보이는 귓바퀴. 자, 그리고 귓바퀴 안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웨이도. 웨이도라는 건 귀의 바깥쪽에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자, 소리가, 여러분 소리가 파동인 건 알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손을 대고 소리를 내면 여기 떨려요. 성대가 막 떨리면서 공기를 진동시켜. 그럼 이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서 누구를 진동시키는 거야? 공기가 진동해서 이거 귀 속에 있는 얇은 막 최초로 소리를 만나는 고막이에요. 얘를 진동시켜요. 고막을. 그러면 이 고막이 진동하면서 이 뒤에 있는 뼈한테 진동을 전달해요. 이 뒤에 있는 뼈 3개. 인간의 몸의 뼈가 210개쯤 돼요. 그 뼈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뼈 3개예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귓속뼈라고 합니다. 요 고막이 막 진동을 하면 귓속뼈가 그 진동을 받아요. 받아서 뭘 해줘요? 진동을 증폭시켜줘요. 더 잘 들리게. 이게 귓속뼈가 고막이 조금만 진동해도 얘가 그거를 스피커처럼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오래 쓰다 보면 귓속뼈가 닳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얘가 닳아서 요 고막이 진동을 해도 귓속뼈가 증폭을 잘 못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안 들려요. 그럼 이제 보청기를 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고막이 진동을 하면 귓속뼈가 그 진동을 증폭, 크게 해서 더 잘 들리게 해줘요. 이렇게 크게 한 증폭시킨 소리는 어디로 전달돼? 여기 뱅글뱅글 달팽이처럼 꼬인 부분, 달팽이관으로 전달돼요. 자, 요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요? 소리를 듣는 세포. 이름이 뭐겠어요? 청각세포.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분포해 있어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그 소리를 받아들여서 자, 요 뒤에 있는 요게 이제 청각신경입니다. 청각신경을 통해 역시 뇌까지 전달해줘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빛을 감지하는 세포는 이름이 뭐였어요? 시각세포. 그건 어디 있었어요? 그건 어디에 분포해 있었어요? 망막. 소리를 듣는 세포 이름은 뭐다? 청각세포. 그건 어디 있다고? 그건 어디 있다고? 달팽이관에 분포해. 됐어요? 자, 그럼 청각의 성립 경로는 어떻게 되냐? 소리가 귓바퀴를 지나 웨이도를 거쳐 최초로 진동시키는 막은 고막이에요. 고막을 진동시키면 뒤에 붙어있는 귓속뼈가 이걸 증폭, 더 크게 해서 잘 들리게 해줘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청각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하면 소리가 들려요. 더 정확하게는 얘도 대뇌예요. 우리 눈, 귀, 코, 혀, 피부 해갖고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감은 다 대뇌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전달된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다 대뇌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귀 속에 있지만 소리를 듣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기관이 총 3개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요 달팽이관 바로 위에, 달팽이관 가로 위에 요렇게 3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여기가 반고리관. 얘는 귀 속에 있지만 소리 듣는 기관이 아니었죠.
얘는 뭘 하는 기관이에요? 몸에. 자, 평형이라는 건 두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얘는 평형 중에서도 뭘 감지해요? 몸에. 회전. 내 몸이 똑바로 가만히 있냐 아니면 돌고 있냐를 감지하는 기관이라고요. 눈 감아도 내가 도는지 안 도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거 이 방골이관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골이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요 몸통처럼 생긴 부분, 여기가 이름이 전정기관. 글씨 틀리지 맙시다. 전정기관. 얘는 뭘 감지해요? 몸의 기울어짐. 자, 눈을 감고 있어도 똑바로 내가 서 있는지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 얘가 감지하는 거야. 전정기관은 어떻게 기울어짐을 감지하죠? 전정기관은 어떻게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중력 방향을 느끼는 거예요. 중력 방향을 느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져도 아, 중력이 이쪽이네? 그럼 얘가 이걸 기울어짐을 아는 거예요. 요 반골이관의 회전, 전정기관의 기울어짐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게 평형감각이에요. 알겠습니까? 평형이라고만 쓰시면 안 돼요. 평형감각은 얘 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반골이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이거 두 개를 다 따로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귀 속에 있지만 소리 듣는 기관이 아닌 거 두 개 했고 하나 더 있죠. 여기.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긴 관이 하나 있어요. 요 관의 이름은 귀인두관. 얘는 공기를 통하게 해서 요 안쪽과 바깥쪽 고막을 중심으로 안과 밖에 압력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이야. 내가 갑자기 높은 데 올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갑자기 저기 저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 그 멍멍한 이유는 얘가 제대로 압력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이러면 얘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안쪽 바깥쪽에 압력이 비슷하게 조절돼요. 그럼 멍멍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 속에 있지만 소리 듣는 기관이 아닌 거 세 개. 방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귓바퀴도 왜 달려 있는 거예요? 귓구멍만 뚫려 있어도 되잖아요. 왜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달려 있으면 더 잘 모이는 겁니다. 소리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피부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가지 감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피부 감각, 그 다음 뭐죠? 미각, 후각. 총 5개. 자, 피부 감각을 한번 보시면 피부는 총 5가지의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자, 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피부는요, 확대해보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은 껍데기, 피부의 껍데기, 요게 이제 표피라고 하고, 피부 안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진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피에 감각점들이 위치해 있어요. 감각을 느끼는 점들. 아픔을 느끼는 점은 통점. 그 다음 앞점은 압력, 누르는 느낌을 느끼는 점이에요. 촉점은 미끈미끈하냐 아니면 거칠거칠하냐 촉감을 느끼는 점. 냉점은 차가움을 느끼고 온점은 따뜻함을 느끼는 점. 요 5개는 항상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왜게요?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통, 압, 촉, 냉, 온이에요. 통, 압, 촉, 냉, 온.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점이 우리 피부에 제일 많아요. 통점이 제일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이 통각인 거예요. 그 점이 많을수록 제일 예민하게 느껴. 그러면 통점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아니, 아픔을 예민하게 느껴서 좋을 게 뭐예요? 통점이 없으면 안 아프면 좋잖아요. 왜 아픔을 제일 예민하게 느껴야 돼요? 아픔을 못 느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갑자기 죽어요? 아픔을 못 느끼면? 자, 봐요. 내가 지나가다 어디 팔이 긁혔어. 아, 너무 아파. 이러면 이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근데 긁혔는데 안 아파. 내비도 여기 막 병균이 막 들어가. 막 썩어 들어가. 근데 안 아파. 나중에 팔을 잘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프다는 건 위험하다는 신호야. 내 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통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할 점은 냉점이 차가움을 느끼고 온점이 따뜻함을 느끼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내가 이걸 딱 만졌을 때 아, 지금 얘 온도는 20 몇 점 몇 도군 이게 느껴져요? 내가 무슨 온도계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얘보단 얘가 차갑네. 상대적인 걸 감지하는 거예요. 누구보단 누가 차갑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봐요. 한쪽은 오른손은 15도 물에다 담궈요. 왼손은 35도 물에다 담궈요. 그럼 15도 물에 담근 손은 시원하네?
35도 물에 담근 손은 따뜻하네. 자, 이렇게 느껴요. 한 1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손을 다 빼서 가운데 25도에 한 방에 넣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오른손은 15에서 25로 옮겨갔죠. 아, 따뜻하다. 왼손은 35에서 25로 옮겨갔죠. 아, 차갑다. 양쪽이 다르게 느껴요. 똑같은 25도씨 물에 들어갔는데. 즉, 우리의 냉점,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냥 차가워, 졌냐, 따뜻해, 졌냐만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온도 변화예요. 그래서 진짜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자, 감각점은 이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각점은 온몸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OX. 감각점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 X. 그럼 감각점이 많이 몰려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자, 감각점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일수록 예민할까요? 둔할까요? 예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감각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어느 부위게요? 가장 예민한 부위. 어디게요? 가장 예민한 부위. 일단 입술. 감각점이 되게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 다음 손 중에서도 손가락 끝. 이런 데는 감각점이 되게 많이 분포해 있어서 예민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감각점이 적어서 좀 둔한 데가 있어. 손등. 팔꿈치. 여러분, 내가 손가락 끝은 살짝만 종이에 베도 되게 아파요. 근데 제가 야, 팔꿈치 꼬집어봐. 꼬집어 비틀어봐. 하나도 안 아파. 이거 왜겠어? 감각점이 별로 없는 거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여기는 꼬집어도 안 아플까? 감각점이 적어서. 그러면 어디가 감각점이 많고 어디가 적냐를 내가 실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디바이더라고 이렇게 자처럼 생겼는데 바늘이 2개 달린 장치가 있어요. 요 바늘을 이렇게 움직여서 요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여기 눈금이 있어요. 자처럼. 그래서 눈금 이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손가락 끝 같은데, 이거 디바이더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손가락 끝 같은 데다가 눈을 가려놓고, 자, 눈을 가려놓고 손대 그래놓고 내가 이런 뾰족한 샤프 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콕 손가락 끝을 이렇게 콕 찍어요. 2개로 이렇게 콕 찍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이게 2개로 찍은 건지 1개로 찍은 건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점점 좁혀가면서 찌르잖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 오면 분명히 2개로 찔렀는데 2개인지 1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최소 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입술이나 손가락 끝처럼 감각점이 많은 데는 되게 가까워도 구분이 되거든요. 손등 이런 데는요. 손등 이런 데는 이렇게 넓어도 눈 가리고 찍어봐요. 나중에 2개인지 1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감각점이 많을수록 예민해서 얘가 좁은 것까지도 2개구나를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너는 네가 해보면 네가 눈을 가리고 남한테 해달라고 남한테 찍어달라고 해요. 정확해요. 근데 이게 손등처럼 예민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거리가 있어. 충분히 손가락 끝은 2개라고 감지하는데 이걸 손등에 바꿔서 찍어보면 1개로 감지해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손등이 손가락 끝보다 감각점 수가 적어서 둔한 거지. 그러면 더 좁은 간격까지 구분할수록 더 예민하다는 뜻이겠지. 더 그만큼 감각점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입술이나 손끝은 되게 가까운 것까지 구분하고요. 손등이나 팔꿈치 같은 데는 좀 멀어도 구분을 못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내장의 감각점 있다 없다. 내장의 감각점 있다 없다. 내장의 통압 총내원 있을까요? 내장의 감각점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뜨거운 걸 먹으면 뜨거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느낌 안 느껴봤어요? 매운 걸 먹으면 매운 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있긴 있어요. 막 매운 걸 먹었더니 속이 쓰리더라. 이거 다 느끼는 거예요. 통각, 아픔을 느끼는 건데 피부처럼 몸 바깥처럼 감각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장에도 감각점이 있긴 있는데 바깥만큼 많지는 않아서 바깥쪽보다는 좀 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있긴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내장에도 감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의 감각점이 다 분포해 있지만 고르게 분포한 건 아니고요. 많이 분포한 부분일수록 예민해요. 조금 분포한 부분은 둔해. 그리고 우리 내장에도 감각점 있어요. 단지 피부만큼 많이 분포하진 않는 거예요. 느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점 5개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감각점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많은 부위,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통점이 가장 많아요. 그래야 외부 위험에 바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통점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 피부 감각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뇌까지 가는 거예요. 뇌가 느끼는 겁니다. 누구? 대뇌. 우리 감각은 기본적으로 다 대뇌가 감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피부 감각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코와 혀로 가겠습니다. 자, 코는 이게 우리의 코 그림이에요. 우리 코 안쪽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냄새를 감지하는, 예를 들어 냄새를 갖고 있는 물질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 코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비강이라고 부르는데, 요 코 안쪽 빈 공간에 코 속 천장, 사람으로 치면 여기 코 안쪽에 여기 코 속에 천장 부분이 있어요. 요 코 속 천장 부위에 후각 세포가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냄새 분자가 들어와서 요 코 속 천장에 찰싹 달라붙어야 이 위에 분포해 있는 후각 세포가 이걸 감지해서 후각 신경을 통해 대뇌까지 전달하여 냄새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요 후각 세포가 분포해 있는 이렇게 말이 안 되니, 분포해 있는 코 속 천장 부분을 후각 상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후각의 성립 경로. 자, 냄새는 기체만 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체여야 얘네가 스스로 분자 운동을 해가지고 코에 후각 상피까지 오지. 액체나 고체가 지가 겨들어오겠어요, 코 속으로? 우리는 기체가 되는 애들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고체나 액체로만 있는 애들은 냄새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후각상피, 여기가 코 속 천장 부분을 말해요. 이 후각상피에 후각세포에 딱 닿으면 얘가 후각신경을 통해 뇌까지, 역시 대뇌죠. 대뇌까지 전달해주면 냄새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다른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감각과 다른 특징. 자, 후각은요, 다른 감각에 비해 매우 민감하다. 우리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가지를 배우잖아요.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을 고르라 그러면 후각입니다. 후각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하지만 예민한 대신,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민한 대신 쉽게 피로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깃집을 갔어요. 고깃집에 딱 들어가면 막 삼겹살 냄새가 막 나잖아요. 내가 거기 한 5분, 10분 앉아있으면 냄새가 계속 나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다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막 냄새가 나요. 또 앉아있으면 잘 몰라요. 즉, 우리의 코는 같은 냄새를 계속 맡을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요. 그게 쉽게 피로해진다. 여러분, 시각은 그래요? 여러분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안 보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시각은 피로해지지 않아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귀가 안 들려요? 아니잖아요. 근데 후각은 그래요. 후각은 같은 냄새를 계속해서 맡을 수가 없어요. 왜?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대신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나중에는 잘 못 맡게 된다는 특징. 이건 후각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미각입니다. 미각. 당연히 혀에서 느끼는데 이 혀를 확대한 거예요. 우리 혀를 확대해보면 왜 혓바닥에 이렇게 돌기가 막 나 있는 거 알아요? 혓바닥에 돌기 막 오돌도돌 나 있는 거. 이 혓바닥에 나 있는 돌기 하나를 지금 확대한 거예요. 이 돌기에 이 윗부분을 유두라고 해요. 돌기의 윗부분이 유두고, 요 유두와 유두 사이, 요 유두와 유두 사이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겨드랑이처럼 생긴, 여기가 바로 맛세포가 모여있는, 미각세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맛세포가 모여있어요. 요 겨드랑이처럼 생긴 여기 요 맛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을 맛봉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맛은 액체 상태일 때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냄새는 어떤 상태의 물질만 감지할 수 있다? 기체. 그래야 기체가 분자 운동해서 후각상피까지 오죠. 맛은 액체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에다 소금을 넣으면 짜잖아요. 근데 내가 입에다 소금을 한 주먹 넣어도요, 이 소금이 입에서 녹지 않고 그대로 액체가 안 되어 있으면 짠맛을 못 느껴요. 입에서 녹아서 액체가 되니까 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녹아서 맛봉오리, 어디를 말하는 거야? 맛봉오리, 유두와 유두 사이 여기 겨드랑이 같은데, 요 맛봉오리의 맛세포를 자극하면 이 맛세포가 미각 신경을 통해 역시 대뇌까지 자극을 전달하면 맛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모두 몇 가지예요?
5가지, 그렇죠. 인간은 5가지의 맛밖에 못 느낍니다, 여러분. 자, 뭘 느낄 수 있냐? 단짠, 신쓴, 감칠맛. 총 5가지밖에 못 느껴요. 사람은 몇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후각은 몇 종류나 가능해요? 부분이? 후각은 수백 가지 이상. 그럼 미각과 후각 중에 누가 더 예민한 거야? 후각이 훨씬 예민한 거예요. 후각은 수백 개 이상을 맡을 수 있지만 미각은 5개로 끝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음식 맛을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5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사이다랑 콜라 사가지고요, 눈 가리고 사이다 한번 먹고 콜라 한번 먹어봐요. 눈 가리면 구분 못해요. 아,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코 막으면, 눈 가리고 코를 막으면요, 우리가 그 딸기 우유와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당연히 맛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입에서는 5가지 맛밖에 구분을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맛은 사실 미각과 후각을 합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와 같이 느끼는 것도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거든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맛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딸기 향과 바나나 향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눈 가리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딸기 우유 먹고 바나나 우유 먹죠? 구분 못해요. 둘 다 단맛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건 미각과 후각이 합쳐져서 맛이라고 느끼는 것일 뿐, 실제 입에서 느끼는 맛은 5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왜? 수긍이 안 돼. 이해는 되지만 수긍할 수 없어요? 5가지밖에 못 느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상한 거 있죠. 아니, 매운맛은 어디 갔습니까? 그죠? 매운맛은 맛이 아닙니다. 얘는 미각에 속하지 않아요. 매운맛은 어디에 속해요? 피부 감각에 속해요. 아픔이에요. 아픔. 얘 입 안에 점막에서 느끼는 아픔입니다. 매운맛은 통각에 속해요.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즉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 안에 아픈 걸 막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또 있죠. 떫은 거. 떫은 맛이 뭔지 알아요? 의외로 여러분 떫은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떫은 감 안 먹어봤습니까? 떫은 감?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잘 익은 감만 먹었습니까? 떫은 감을 먹으면 막 입술이 막 이상한 그 말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떫은 맛도 맛이 아니에요. 이것도 피부 감각이에요. 피부 감각 중에서 얘는 누르는 느낌입니다. 압각이에요. 매운맛과 떫은 맛은 맛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 속한다. 그 다음 비린 맛이 있어요. 이건 뭐게요? 이것도 맛이 아닙니다. 비린 맛은 후각이에요. 냄새요, 냄새. 실제로 비린 냄새. 그래서 요 3개는 미각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어려울 관계도 없죠. 자, 감각기관을 한번 채워봅시다. 일단 이름 쓰는 거예요. A가 이름이 뭐 같아? 눈의 가장 겉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죠. 각막, 빛이 최초로 통과하는 막이기도 하고. B는 뭘 표시한 거야? 수정체 양쪽을 덮고 있네요. 덮개, 이름이 뭐더라? 덮개? 홍채. 이름 틀리지 맙시다. 어휘로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C는 볼록렌즈. 이름은 수정체인데 얘는 어휘예요. 또 글씨 조심. 수정체. D는 수정체 양쪽을 당겼다 눌러줬다 하는 이 이름이 훌륭합니다. 선모체. 얘도 어휘. 홍채만 아이예요. 자, 그 다음 E는 여기 세 겹의 막 중에 가운데 막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운데 껴있는 막의 이름은 맥락막으로 안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눈안을 시커멓게. 그리고 F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죠. 망막입니다. 여기에 시각세포가 있죠. G는 눈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거 뭐라 그랬더라? 유리체라고 불렀어요. 됐죠? 자, 이름 다 썼고요. 눈안을 암실처럼 어둡게 해주는 거 기호로 쓰라 그랬으므로 맥락막 E가 됩니다. 그쵸? 빛을 굴절시켜 한 점에 모아주는 애는 지금 기호로 누구예요? 수정체인 C군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누구지? 빛의 양. 그죠? 홍채.
요 수정체 양쪽을 덮고 있는 덮개,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빛의 양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기호로 쓰면 이제 B. 두께 조절은 누구더라? 수정체 양쪽에 붙어갖고 당겼다 눌렀다 당겼다 눌렀다. 그죠? 선모체 D입니까? 여기서 기호로. 자, 맞아요. 그리고 시각세포가 분포하여 빛을 감지하는 여기는 망막이니 기호로 F가 되겠군요.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각의 성립경도 써볼게요. 빛이 최초로 통과하는 막 이름이 뭐더라? 각막을 지나 어디를 거치죠? 수정체에서 굴절하여 어디에 맺혀요? 유리체를 지나가야죠. 유리체를 지나가서 망막에 시각세포에 딱 맺히면 이게 시각신경을 통해 뇌까지 가면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썼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밝을 때는 누가 움직이죠? 밝고 어두운 거? 홍채가 밝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확장입니까? 수축입니까? 홍채, 확장. 홍채가 길게 늘어나서 눈을 다 덮어요. 빛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어두운 데 가면 이 홍채가 수축을 하여 무엇이 커지는 거예요? 동공이 커지는 거죠.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어떻게 되더라?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얇아져야 돼? 두꺼워져야 돼?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축을 해야 될까요? 확장을 해야 될까요? 확장? 이완? 선모체가 그죠? 완전히 수축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꽉 모여야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이고요. 먼 곳을 볼 때는 반대로 선모체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완 혹은 확장 혹은 늘어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정체 얇아져요. 땡기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피부 감각 5가지 순서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맨 앞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였죠? 자, 피부 감각이니까 감각이라고 하면 통각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통각을 느끼는 점이 통점인 거고, 우리의 피부 감각 점에는 그랬으면 통점이라고 쓰는데 피부 감각이라는 그랬으니까 통각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각 그 다음이 뭐예요? 앞각, 누르는 느낌이 2번째예요. 3번째가 촉각, 4번째가 냉각, 5번째는 온각. 많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당연히 예민하죠. 그죠? 좋아요. 자, 귀. 이번에 이름 써봅시다. A 이름이 뭐라고요? 고막. A 뒤에 붙어있는 뼈 3개 저 이름 뭐예요? 귓속뼈입니다. 귓속뼈. C는 뭘 가리키고 있어? 반고리관. 뭘 감지하는 거였다고요? 회전. 그 다음 C 밑에 여기 달팽이 몸통처럼 생긴 부분이에요. 이름이 아니죠. 달팽이관은 꼬인 데가 달팽이관이고 여기는 지금 꼬인 곳의 윗부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름을 틀리지 않게 잘 써보세요. 전정이에요. 전정기관. 이건 기울어짐. 이처럼 뱅글뱅글 꼬인 여기가 달팽이관이에요. 자, 그러면 F가 남았네요. F 요 긴 관처럼 생긴 이게 뭐더라? 귀인두관이라 그래요. 귀인두관. 압력 조절해주는 관. 오케이? 자, 이름 다 썼고요. 청각의 성립경로.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여서 웨이도를 지나와서 최초로 고막에 닿아요. 고막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귓속뼈가 받아서 증폭을 시켜주고요. 이걸 누가 받아요? 달팽이관. 달팽이관에 누가 분포해 있다고요? 청각세포.
소리 듣는 세포가 달팽이관에 있어요.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아이고 세포가 있네요. 청각세포가 청각신경을 지나 뇌까지 전달하면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 자, 역할 한번. 소리 증폭 누구예요? A, B 난리 났다. 증폭은 귓속뼈죠. 고막은 최초로 진동하는 막이고 증폭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귓속뼈가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더 커지게. 알겠죠? 그래서 증폭은 B예요. 회전감지 단거리관이니까 C겠죠? 기울어진 감지 전정기관이니 D죠. 압력유지 이게 F죠. 귀인두관. 됐나요? 코의 후각신경 아까 어디 위치했었죠, 여러분? 제가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 속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코 속 천장에 후각세포가 분포한다. 저 후각세포가 분포하는 천장을 뭐라 불렀죠? 원래 후각상피라고 불렀습니다. 후각세포가 분포해 있는 코 속 천장 부분 후각상피. 같은 냄새를 계속해서 왜 못 맡아요? 코는 그렇죠. 코는 혹은 후각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후각은 쉽게 피로해진다 그랬어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피로해짐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피로해짐으로. 가장 예민한 감각이긴 하지만 대신 가장 쉽게 피로해지는 감각입니다. 자, 혀에 아까 맛세포 모여있는 그 겨드랑이처럼 생긴 부분을 뭐라 불렀더라? 맛봉오리라고 불렀어요. 맛봉오리.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모여있으며 맛은 5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뭐더라? 뭐라고? 단맛, 또 짠맛, 감칠맛 있어요. 감칠맛, 신맛, 하나 남았습니다. 쓴맛. 맛은 5가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맛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미각과 후각을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면 맛이 잘 안 나요, 음식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괜찮죠? 괜찮죠? 여기 외우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진도를 더 나가면 싫어하겠죠? 이름까지만 할게요. 140쪽. 대신 시험은 안 보고요. 여기는. 여기 중추신경계 전까지만 할게요. 금방 끝나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 팔이 있어요. 자, 때려요. 아프다는 느낌이 여기서 나지만 실제로 이 아프다는 느낌을 얘가 느낀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누가 느낀 거예요? 뇌가 느낀 거거든요? 내가 딱 때리면 아프다, 때렸다는 느낌을 여기서 피부 밑에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이 느낌을 신경세포가 전달해서 뇌까지 전달해주면 사실은 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를 때렸어도 여기서 뇌까지 가는 신경이 잘려 있으면 아픔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자, 요 신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해보면. 이름은 뉴런. 자,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실제로 이 신경을 전달해주는 얘는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머리가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그다음 다리가 있고, 다리에도 이렇게 꼬리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얘네들이, 이 뉴런이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 피부 밑에는 여러 개가 연결돼서 뇌까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실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길게 줄을 서 있거든요. 내가 자극을 줬어요. 얘가 자극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자극을 전달해요. 지금 자기의 다리에서 다음 놈의 머리 부분으로 자극을 전달해줘요.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잘 보시면 붙어있지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떠있거든요. 근데 얘가 다음 애한테 이걸 전달해주는 거예요. 야, 아프다는 느낌 전달. 그럼 얘가 전달 받았어. 오케이. 쭉 또 가가지고 다음 뉴런한테 전달. 또 쭉 가서 여기까지 해서 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자, 거꾸로 내가 얘를 건드렸어요. 그럼 얘가 반대로 전달해서 얘가 머리에서 다음 놈의 꼬리로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돼요. 전달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꼬리에서 다음 놈의 머리. 꼬리에서 다음 놈의 머리예요. 거꾸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뉴런이라고 하는 애는
꼬리에는 주는 능력만 있고 머리는 받는 능력밖에 없어요. 머리는 주질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뉴런에 머리에 나 있는 뿔, 얘는 주는 애야 받는 애야? 감각을 받는 애예요. 줄 수는 없어요. 앞에 놈한테 받는 것만 돼요. 요 받는 것만 되는 머리에 나 있는 뿔이 얘가 가지돌기라 그래요. 그리고 쭉 전달해서 꼬리까지 온단 말이에요. 꼬리는 다음 애한테 줄 수는 있지만 거꾸로 받을 수는 없어요. 꼬리는 주기만 하는 애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요 다리를 포함한 꼬리까지 줄 수만 있는 얘, 여기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는 받을 수만 있고요. 축삭돌기는 줄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달돼요. 왔다리 갔다리가 아닌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극은 한 방향으로만.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죠. 머리처럼. 실제로 머리와 같은 역할인데 여러분 이 뉴런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얘가 전체 하나의 세포거든요. 모든 세포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의 핵을 갖고 있어요. 요 머리 부분 안에 핵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뇌 같은 거예요. 뇌가 사람의 온몸의 기능을 조절하듯이 얘도 이 머리에 있는 핵이 온몸의 기능을 다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머리 부분이 이제 전체 기능을 다 조절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핵이 들어있는 이 머리가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애는 보세요. 모양. 머리에 나 있는 뿔, 가지돌기, 이거는 받기밖에 보세요.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꼬리에 있는 요 꼬리 다리 부분, 축삭돌기, 얘는 자극을 줄 수만 있어요. 얘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극은 어디서 어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를 거쳐 다음 가지돌기로만 가고 거꾸로 놓을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요 머리처럼 생긴 핵이 들어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생명활동, 이게 그냥 전체 기능을 제가 다 조절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근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자,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한 대를 쳤어. 그러면 자, 맞았다는 느낌이 전달 여기까지 와요. 그럼 뇌에서 뭘 하겠어요? 네가 나를 때렸어? 야, 얘 명령을 내려. 너도 때려. 그럼 이제 명령을 다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 너도 때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내가 맞았다는 느낌을 여기까지 전달해주는 뉴런이랑 야, 너도 때려. 명령을 여기까지 전달해주는 뉴런은 같은 뉴런, 다른 뉴런이에요. 밖에서 오는 자극을 전달해주는 애랑 여기서 명령을 다시 여기까지 주는 애는 경로가 아예 달라요. 같은 뉴런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각기관이 밖에서 자극을 받는 기관이잖아요. 밖에서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뇌까지 전달해주는 뉴런, 이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 하는데 밖에서 때렸다는 느낌을 여기까지 전달해주는 감각 뉴런 생긴 것 좀 봐봐라. 얘는 요게 지금 신경세포체거든요. 머리 자극을 밖에서 온 걸 뇌까지 전달해주는 뉴런이잖아요. 얘는 전달하는 게 주 임무죠. 자극이 오면 무조건 뇌로 전달하는 게 자기 역할이거든.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 막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런 건 되게 발달을 하고 대가리 좀 봐. 퇴화를 했어.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 무슨 얘기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쟤는. 무조건 자극이 오면 그냥 전달만 하면 돼. 그래서 감각 뉴런은 전달하는 부분은 대빵 크게 발달을 하고 머리는 퇴화를 해서 옆에 쬐까만하게 붙어 있어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 감각 뉴런이 전달을 해서 어디? 뇌까지 전달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뇌가 뭐인 것 같아요? 뇌는 잘라보면 수많은 뉴런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라 보시면 돼요. 뉴런이 막 수백만 개가 엉켜있는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뇌에 있는 뉴런들은 역할이 뭐냐? 여러분, 뇌의 뉴런은 전달하는 게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뇌의 뉴런은 주 업무가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저 새끼가 날 때렸어? 야, 너도 때려! 얘는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명령 내리는 게 자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뇌에 있는 뉴런들 좀 보세요. 얘는 다리가 발달을 많이 안 했어요. 왜? 전달하는 게 자기 주 임무가 아니거든요. 얘는 생각하는 게 주 임무잖아요. 머리가 엄청 크게 발달했다니까요. 뉴런 모양이 완전 반대죠. 감각 뉴런은 전달하는 부분이 많이 발달했어. 주 임무가 전달이니까. 근데 뇌에 있는 연합 뉴런은 머리만 발달했어. 왜? 얘는 생각하는 게 지 업무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요 뇌에 있는 머리만 발달한 얘네를 연합 뉴런이라 그래요. 뇌에 모여있는 이 뉴런들을 다 연합 뉴런이라 그래요. 그럼 뇌가 이제 판단을 했어요. 야, 너도 때려라. 명령을 내려. 그럼 이 명령을 이제 다시 뉴런한테 보내요.
명령을 다시 여기까지 전달하는 뉴런을 운동 뉴런이라 하는데, 운동 뉴런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가장 정상적인 뉴런처럼 생겼죠. 운동 뉴런이 이제 가장 뉴런의 정석에 가깝게 생긴 애예요. 얘는 뇌에서 온 명령을 다시 근육까지 전달해주는 역할. 이해했습니까? 감각 뉴런은 외부에서 온 자극을 뇌까지. 뇌에서는 연합 뉴런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 그럼 그 명령을 다시 손까지 전달하는 애는 운동 뉴런이야. 자, 그러면 항상 순서가, 전달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극이 왔어. 그럼 누가? 감각 뉴런이 제일 먼저 이걸 뇌로 보내. 연합 뉴런이 생각하고 판단을 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운동 뉴런이 전달. 항상 이 순서고요. 자,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갈 수. 아니, 왜 이게 다 망부석이야?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명령부터 외부에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뉴런의 순서는 감각, 연합, 운동 순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거지 거꾸로 전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뉴런마다. 자, 그래서 감각 뉴런, 이게 뉴런이 하나만 있으면 뉴런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뉴런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이걸 묶어서 이제 신경이라고 해요. 뉴런이 하나만 있으면 뉴런, 이렇게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신경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뉴런이냐라고 물어보면 답도 무슨 뉴런 이렇게 쓰는 거고, 무슨 신경이냐 그러면 답에도 뭐뭐 신경 이렇게 쓰면 돼요. 감각 뉴런이 모이면 감각 신경인 거고, 연합 뉴런이 모이면 연합 신경인 거예요. 알겠죠? 신경은 뉴런이 여러 개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 뉴런은 밖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 즉 뇌 같은 데로 보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중추는 뇌 하고 뇌에 연결된, 여러분 여기 이 뭐예요? 등뼈? 등뼈 이름 뭐죠? 등뼈? 척추. 근데 이 척추를 잘라보면 안에 신경 다발이 들어있어요. 그걸 척수라고 해요. 뇌에서 바로 연결돼서 척추까지, 척수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온몸에 퍼지는 신경. 뇌하고 이 척수 두 개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 그래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요 뇌하고 척수에 모여있는 신경들이 다 연합 뉴런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역할이고요. 운동 뉴런은 이 명령을 다시 외부로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순서는 이 순서, 반대로 전달은 될 수가 없어요 입니다. 안 어렵죠?